네, 뭐 카메라를 보고 해야 되나요? 그냥 편하게. 네, 저는 이윤정이라고 하고요. 올해 87년생입니다. 87년생이고 정치 활동 시작한 지 한 8년 정도 됐고요. 8년 정도 됐고 그 사이에 4년간 지역구 의원으로 기초의회 의원으로 좀 활동했었던 경험도 있고요. 뭐 중앙의 주요 당직 활동도 한 3년 정도 했고 시민단체 활동도 한 1년 반 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있었던 총선거에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해서 공천을 그 전날까지 받았다가 밤에 이제 좀 빼앗겼는데요. 네. 그 막판까지 이제 그 총선을 도전하면서 일련의 과정들을 뭐 Q&A 시간에 가감없이 공유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자연스럽게 뭐 제가 왜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게 됐는지, 왜 뛰어들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볼게요. 저는 계속 어렸을 때서부터 계속 리더의 역할을 하면서 자라오긴 했어요. 뭐 소위 말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쭉 그런 뭐 학생회장 역할을 했었는데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단과대 학생회장을 하면서 그때의 경험이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미쳤던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 전에 있었던 리더십은 사실 그런 사회를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한정적이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단과대 학생회장이 되면서 그리고 공문서로 그 총학생회장단의 협조와 그리고 그런 학교 측과 그 서류를 오며 가며 여러 환경을 많이 변화시켰거든요. 그럼 그러한 실질적인 아웃풋, 실질적인 결과를 몇 번 내보다 보니까 한 명의 리더가 그 공동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구나. 정말 좋은 리더들이 만약에 세상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면 세상이 좀 변화될 수 있겠다라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막연한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을 찰나에 제가 그 반값 등록금 세대거든요. 네, 반값 등록, 제가 06학번인데 저희 때는 반값 등록금이 굉장히 핫한 주제였어요. 그래서 뭐 단과대나 총학생회장단이나 뭐 다 모든 학교에서 뭐 서울역에 시위도 많이 가고 뭐 이러한 소위 말해서 집회에 행동을 많이 하는 기회들이 많았었는데 어느 날 서울역에서 뭐 전체 집회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각 단과대별로 이렇게 소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이슈 파이팅이 뭉쳐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서울역으로 이제 저희 학생회장단 한 20-30명 친구들 같이 해서 움직였는데 가보니까 한 13개, 14개의 항목에 반값 등록금이 거의 뒤에서 한 2-3번째에 적혀 있더라고요, 작게. 근데 저희는 사실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거에 대한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전체에 대한 설명이 없이 막 화를 내시면서 저기 방석과 김밥과 물이 있는 저 자리에 채워서 앉으라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집행부 측이신 그런 어르신들 이렇게 머리띠 매시고 막 깃발 펄럭이는 거를 들고 계시는 그런 분들한테 설명을 요구를 했었고 설명을 요구를 했을 때 설명을 온전히 해주시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화를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2번, 3번 경험하면서 신뢰하긴 좀 어렵다.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서 그러니까 가벼이 정당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정치 활동을 쉽게 좀 진중히 생각하고서 시작하지 않으면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뭐 여러 기획사, 뭐 영상기획이나 뭐 전시기획 파트 쪽에서 일도 하고 이제 지방선거가 다가왔죠. 지방선거가 다가왔는데 너무 제 주변에도 좋은 언니, 좋은 오빠들이 굉장히 많았고 독려를 했어요. 이제 나가서 좀 역할을 좀 해보자. 오빠가 한번 도전해봐요. 언니가 한번 도전해봐요. 라고 설득을 많이 했는데 경제적인 문제, 가족 설득의 문제, 뭐 사업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그 벽을 못 넘더라고요. 또 가정을 꾸린 선배들은 더더욱 그렇고. 근데 그때는 제가 결혼도 전이었고 뭐 가진 게 없으니 잃은 게 없다라는 그런 마인드도 굉장히 확고했고,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도전을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심정으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딱 들고 제 실적, 제가 뭐 연구소에서 연구 실적 냈던 거 그런 거를 다 이렇게 파일첨해서 지역 당협을 찾아갔어요. 지역 당협 사무실을 찾아가서 저는 뭐 이 아무개인데 이번에 여기 지역에 이 라 선거구에 출마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라 선거구 여기에는 여성 예비 후보자들이 이미 2명이나 더 있다. 너 다 선거구로 가라. 그러면은 경쟁은 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태어나고 자란 데가 라 선거구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가 그 지역에 있었고 저의 그런 추억이나 애정도 더 그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선거구로 옮기는 거는 서울에 출마하는 거랑 비슷한 논리일 것 같다. 제가 떨어지든 붙든 라선거구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사무국장님이 의원님 만나게 해주셨고, 그 미팅을 하면서 그래 너 어떤 친구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냐, 너 왜 정치를 하려고 하냐, 너의 그런 정치 철학은 무엇이냐, 너가 가장 개선시키고 싶은 지역 현안은 뭐냐, 이런 신마 질문을 계속 하시다가 도전을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공천 약속 이런 게 아니고 후보 너무 많은데 우선 경쟁은 하게 해줄게, 그 경쟁선 출발선에는 서게 해줄게 라고 해서 원오브댐으로 이제 경쟁을 하게 됐고, 그 1년의 경쟁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3명으로 추려졌어요. 추려지면서 그 3명 안에 제가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이따 이제 구조를 좀 설명해 드리겠지만, 기초의회 의원은 2명, 2등까지 당선되는 선거구가 있고 3등까지 당선되는, 4등까지 당선되는 선거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출마했던 지역은 3등까지 당선되는 선거구여서 실질적으로 뭐 저희 뭐 미래통합당, 그때는 이제 새누리당과 이제 뭐 민주당의 경우는 가나를 냈었어요. 후보를 가나. 그래서 가번을 공천받냐, 나번을 공천받냐가 또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쟁을 치열하게 거치고, 뭐 도당 면접이나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다 거치고, 그 1-가번을 받아서 본선을 치르게 됐고, 제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당선이 됐던 그 해가 제6회 전국 동시지방 선거였는데, 그때 제가 전국 여성 최연소로 선출 직원으로 당선된 거였고, 저랑 또 87년생 백완구라는 친구는 생일이 좀 빨라가지고, 생일이 좀 늦어가지고, 그 친구도 이제 저랑 동갑이긴 하지만 그 친구가 전체적으로는 이제 최연소고요. 저희 또래가 이제 남녀로 새누리당에서 다 나오긴 한 거죠, 최연소가. 네. 생각보다 젊은 후보가 보수 정당에서 많이 나오긴 하는데, 좀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기는 해요. 그런 인물이 있으면 활용하는 전략이나 이런 기획에 좀 들어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쉬운 거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 그렇게 이제 당선이 돼서 의정활동을 하고 첫 해에 행정사무감사, 경기도 의장단 협의회에서 받았던 행정사무감사 분야에서 우수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1년 지나기 전에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그 업무 파악이 된 상황에서 뭐 여러 분석을 넘어서 이제 대안 제시까지 할 수 있는 궤도에 좀 올라서 이제 공무원분들, 대표적인 공무원분들과 파트너십으로 여러 정책 개발도 같이 하고, 그런 비전 같은 설계도 같이 설계하고 이렇게 되는 파트너로 이제 좀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탄핵을 겪었어요. 예, 탄핵이라는 큰 사건이 좀 있었는데, 그때 저희 중앙당에서 연락이 와서, 그때는 이제 비대위 체제였거든요. 그때 전화가 와서 청년들이 제일 먼저 빠져나간 거예요. 다 바른 정당으로 가거나 무소속으로 갔거든요. 근데 저는 탈당하는 고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어려울 때 좀 곁을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빚진 마음도 좀 있었고, 왜냐하면 제가 이윤정으로 당선됐다기보다 새누리당 공천을 받은 1-가 이윤정으로 당선이 됐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그 흔쾌히 좀 도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순간을 마주하게 된 거죠. 그 순간을. 그래서 한 며칠 고민하다가 주요 당직을 맡게 됐어요. 주요 당직이 이제 중앙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뭐 민주당도 비슷하지만 그 전에는 중앙청년위원회, 미래세대위원회, 대학생위원회 해서 이렇게 귀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청년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렇게 임명을 하는, 약간 공천권처럼 이렇게 임명을 하는 구조였는데, 이 비대위 때 다 너무 획일된 청년 풀이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분리 독립을 돼서 격상을 시켜버렸어요. 당원 당규로도. 그래서 중앙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를 아예 분리 독립을 시켜서 초대로는 제가 위원장으로 역할을 하게 됐고, 한 1년 10개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운영비나 뭐 이런 거 당에서 지원되는 거는 전혀 없고요. 사비로 다 조직 케어나 여러 기획 행사나 이런 거를 다 소화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 뭐 방송 출연이나 당 대표 청년으로 뭐 패널로 나가거나 이런 것도 제가 소화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파이가 컸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방송 뭐 JTBC 밤샘 토론이나 TV조선 뭐 특집이나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보수에서 여성 청년으로 한 분 추천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당 입장에서도 크게 실수하지 않는, 당론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자꾸 저로 추천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시기에 방송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언론 인터뷰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이제 당내 시스템 자체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청년 정치인 양성하겠다, 신인 정치인 필요하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교육 그 프로그램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너무 문제다. 그래도 공당에서 해야 될 책무를 온전히 다하지 않고 있다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랑 저 뜻을 맞는 이제 청년들이 회비 한 10만 원씩 딱딱 내고 한 2주를 계속 만났어요. 1시부터 6시까지 매일 만나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획안 같은 거를 완료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거에 하나의 콘텐츠로 나온 게 현재 미래통합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년정치 캠퍼스 큐가 그때 저희가 같이 기획해서 만들었던 콘텐츠예요. 교육 콘텐츠. 네, 물론 교육 콘텐츠가 나오면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이랑 좀 많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뭐 서로 뭐 위에서 힘겨루기도 있고 뭐 실적 밀당도 있고 하다 보니까 연사도 바뀌고 뭐 이렇게 운영되는 구성도 조금 달라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라도 띄었으니 나는 내가 할 일이 거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리고 또 당에서 이런 교육 콘텐츠 만드는 거에 대한 한계가 너무 명확해서 제가 그 이후에 밖으로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 탈당을 했다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 활동을 확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주식회사 청사진이라는 그 그룹에서 그 친구들과 이제 뜻을 맞는 친구들과 뭐 보통의 리더십과 정치 리더십으로 구분을 해서 유료 교육 콘텐츠로 거의 뭐 과외식으로, 소규모 과외식으로 운영을 해봤는데 수요가 정말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퀄을 쭉 올려놓으니까 그거에 대한 니즈가 분명히 있었고, 그 니즈와 그 공급을 딱 맞춰보니까 이거는 정당에서도 해볼 법하다. 왜냐면 이게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안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밖에서 그 적지 않은 돈을 내고서 오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던 수강생들이 있었고, 그 수강생들이 심지어 총선에서 지금 뛰고 있어요. 예, 그러한 경험을 축적을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이제 확신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아름다운 말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라는 게 현실 가능한 시기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의지도 좀 더 높아지고, 좀 구체적으로 뭐 다른 의원님들이나 다른 파트너들을 많이 설득하러 다니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정당 활동을 하면서 그런 시민단체 활동까지도 확장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광명시의원을 하면서 그 좀 한계를 좀 많이 느꼈어요. 기초의원이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뭐 시정 견제도 있고, 뭐 조례 제정이나 개정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굉장히 그 한정된 지역에서의 룰이거든요. 규칙과 질서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을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넘을 수 없는 벽을 느껴보니까 결국에는 큰 흐름과 큰 골자를 잡는 곳은 저 여의도 국회구나. 저쪽에 계시는 분들이 큰 설계를 다 구분을 하시고, 그 다음에 광역에서 설계하시고, 그 다음에 기초에서 세부적인 걸 하는 거였구나 라는 거를 제가 직접 체감을 하니까 이거는 뭐 단계별로 밟아서 뭘 하겠다라는 것보다 이미 안 이상 제 양심이 도전을 또 안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총선을 도전하게 된 계기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광명시의원 할 때도 제가 전국 최연소로 의정활동 한 것도 뭐 있었지만 그 하반기 때는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도 2년간 활동을 했거든요. 뭐 부분 이름 명칭이 바뀌어서 의회 운영위원장이었다가 운영위원장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좀 갭이 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하반기 때 의회 운영위원장 하면서 그런 전반적인 의회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흐름을 다 좀 살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회 살림을 좀 한번 또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는 경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도전을 하시거나 도전을 하신 다음에도 또 그 안에서 그런 의장, 부의장, 그런 상임위원장 선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원내대표나 정책위 의장 선출은 의원들이 1인 1표로 투표를 하잖아요. 사실 이 선거는 좀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준비를 하거나 하는 게 좀 어려운 게 더 없지 않아 있었긴 했는데, 이제 나중에라도 이제 입성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의장단에 도전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만약 기회가 된다면 경험도 좀 공유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유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시작하기 전에 여쭤봤어요. 선생님들한테 어떠한 니즈를 갖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라고 여쭤봤을 때 정치인 대상 최고의 과정을 한번 설계를 해보려고 이렇게 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또 직접 출마를 좀 목표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도 계셨었는데, 가장 제가 이제 특강으로 우리가 오늘 줄여지긴 했지만, 제가 이전에 포스터에 공지해 드렸던 것처럼 1강, 2강, 3강으로 제가 나눈 이유가 있었어요. 제일 먼저 1강에서 구조 스케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조를 파악하지 모르면은 전체의 흐름을 알지 파악하지 모르면 그러니까 빈번한 실수가 계속 반복되게 돼요. 근데 빈번한 실수가 선거 때마다 만약에 반복이 된다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가요. 2년, 4년, 4년 이렇게 가면 금방 또 10년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기회가 뭐 6개월마다 매년 이렇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 그러한 목표 설정이 명료하시다면 우선 구조를 파악을 하시는 게 1번이다. 우선 제가 정당 정치, 지역 정치, 시민단체 활동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 나눈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당 정치의 경우는 좀 개괄적으로 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중앙당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도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경기도에 살면 경기도당, 서울시에 살면은 서울시당, 인천시에 살면은 인천시당이 되겠죠. 제주도에 살면 제주도당.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 타이틀로 게시했었던 게 지방의회 의원을 도전하시는 분들로 만약에 한계를 둔다면, 지방의회 의원 공천에 대한 전반적인 거는 도당에서 이루어져요. 중앙당은 국회의원, 국회의원이나 광역지사, 도지사 같은 그런 후보를 선정하는 거는 그 중앙에서 하지만,
그런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의원, 그리고 더 크게는 뭐 시장까지도, 시장에 뭐 굵직하지 않는 그런 절대 다수의 시는 도당에서 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활동을 중앙당에서 활동하시는 게 만약에 있다면 도당도 어느 정도 활동을 하셔야 정보라든지 이 흐름 돌아가는 거를 파악하시는데 굉장히 용이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역 정치를 말씀드렸던 거는 그 당협이라고 해요. 당협위원회, 당협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는 뭐 지구당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건데 예를 들어 제가 있었던 그리고 이번에 출마했던 곳으로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기초의회 의정활동 했던 데는 경기도 광명시예요. 광명시는 갑, 을이 나눠져 있어요. 기준은 인구로 나누는 거예요. 인구와 뭐 지역, 그러니까 토지 그 크기 뭐 이런 걸로 나누는 건데 광명의 경우는 국회의원이 갑을로 나눠져 있지만 제가 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도전했었던 의왕시, 과천시의 경우는 시가 두 개 합쳐져 있어요. 의왕시는 한 16만 정도, 과천시는 한 5만 8천. 이거 합쳐도 20만 조금 넘죠. 근데 광명시는 한 32만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구수의 수도권은 웬만하면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서기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형태를 빠르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 예를 들어 뭐 남동구도 아마 남동구가 이름이 미추홀구로 바뀌었어요. 남구가 미추홀구로 바뀌고 아, 그래요? 남동구 그대로 지금 갑을로 나눠져 있네. 그런 식으로 갑을로 나눠져 있는 거는 독립된 당협이기 때문에 내가 남동구 갑을 활동을 하는데 을에 도전을 하고 이런 거는 지금 다른 곳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당협 활동을 하실 때는 보통 뭐 청년들은 뭐 차세대위원회, 뭐 청년위원회, 뭐 미디어 뭐 소통위원회, 뭐 SNS 분과위원회 뭐 이런 거 위주로 활동을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기성세대가 되시는 뭐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본인이 특성화되어 있는 우리 선생님처럼 무슨 뭐 정책개발위원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을 웬만하면 장을 맡아서 리더십을 보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위원이나 부위원장은 소위 말해서 직이 굉장히 많잖아요. 중앙당에서 예를 들어 뭐 제가 있었던 그 대학생위원회도 20명 이내로 부위원장을 둘 수 있어요. 당원 당규상. 그러면은 부위원장이 20명인 거예요. 20명. 근데 사람들은 뭐 부위원장이 20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명함에 써놓고 다니진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그런 게 없지만 정당 활동하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정치 출마의 의지가 명료하시다면 이왕에 봉사하시고 도전하시는 거면 장을 맡아서 본인의 리더십과 실력의 결과물을 보여주셔서 인정받는 게 1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 정치에서 뭐 소위 말하는 질적인 퀄리티를 좀 올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엔 정치는 조직이기 때문에 조직력이라고 표현되는 그 조직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우리 젊은 분들께 말씀드리기 좀 미안하긴 한 정치 현실인데 조직력은 저는 이퀄 경제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을 만나면 차라도 한 잔 마실 거고 친해지려면 밥을 먹고 술 한잔 할 거고 그게 더치페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근데 이게 또 선거법이나 이런 게 또 미묘하게 섞여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균형을 잘 맞추는지가 그게 또 센스고 되게 중요한 정무 감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제력이나 이런 지역에서 뭐 나쁘게 말하면 뭐 토 세력, 뭐 이런 기득권층 이런 분들은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아파트 동대표 협회 회의가 어디에서 몇 시에 몇 명이 누구누구를 하는데 안건은 뭐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정보를 발췌하는 게 알아내는 게 그게 권력이거든요. 근데 그 권력에 닿지를 못해요. 사실 신인들은 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공유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관리하는 조직을
공유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각 시의 시 홈페이지에 그런 시의 공식적인 활동은 그래도 올려놓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큰 줄기는 맥을 짚으시면 되고, 그리고 각 그런 주민자치센터에서 여러 뭐 단위별 행사를 또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그렇게 알면 되고, 이제 내가 정말 출마를 하고 나 이제 사람들 대면도 해야 되고 나의 이름이나 얼굴을 빨리 알려야 될 때는 그렇게 온라인으로 접근하시면 정보 취업이 안 되고요. 찾아가야 돼요. 뭐 동장님 이런 분들 있죠. 막 저 여기 사는 누군데 뭐 이러이러한 질문이 있어서 그런데 좀 뭐 시간 좀 내주세요라고 해서 약간 패기 있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인터뷰나 뭐 이렇게 얘기를 담소를 나누다 보면은 제가 있었던 그 지역에는 동장실에 조직도가 다 있어요. 조직도. 동장, 사무장, 주민자치위원장, 바르게 살기 위원장, 체육회장, 뭐 무슨 위원장, 무슨 조직도가 딱 하면 딱 다 나와 있으면서 사진과 번호랑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개인 정보여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을 보면서 대략적인 훑을 수는 있겠죠. 이 조직의 규모, 이 동의 규모가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길거나 이런 그 동마다 좀 특수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좀 현안마다 그런 위원회의 그런 분류도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런 식으로 좀 먼저 스크린을 할 수 있다. 근데 뭐 개인적인 그런 연락처나 이런 부분은 적법하게 말씀을 드려야죠. 뭐 동장님 뭐 이차 하는데 뭐 주민자치위원장님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 활동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 뵙고 활동을 하면서 한 분 한 분 한 분 알아가는 게 사실 그게 정도예요. 근데 대신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뭐 1개월 만에 뭐 3개월 만에 뭐 출마 준비해가지고 갑자기 뭐 세팅되고 이게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최소 6개월 이상. 네. 그러니까 저의 예전에 그런 의정활동을 복귀해보면 저는 4개의 동이었거든요. 4개의 동의 그런 현안이나 조직이나 주요 인사들 파악하는데 최소 2개월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파악해서 끝나면 안 되고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해 주시고 저도 이제 응원해 주시면서 뭐 이런 이렇게 담소 나누는 자리에 좀 초대도 해 주시고 동행할 수 있게 좀 기회도 주시고 이런 분들의 마음을 사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저는 2개월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 기본 세팅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된다. 근데 보통 수도권의 경우는 그런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유지분들이 많아요. 토지주분들이나 뭐 건물주 이런 뭐 지역에서 이런 활동을 크게 이렇게 장사를 크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특성이 있고, 뭐 바르게 살기 위원회의 또 특성이 있고, 뭐 체육회의 특성이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성향이 좀 매칭이 잘 되는 데에 들어가셔서 그분들의 이제 지지를 기반으로 그 동으로 확장하는 거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급하다고 막 뭐 A동에는 뭐 위원회 2개 들어가 있고 B동에는 위원회 3개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막 남발해버리면은 안 하니만 못해요. 하나 올곧이 쭉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평판이라는 게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선택은 최소화하시는 거를 좀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 활동의 경우는 뭐 여러 TO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 TO로 지역의 비례대표, 기초의회 비례대표나 광역의 비례대표로 많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만약에 비례대표를 노리시는 분들은 시민단체 활동의 특수성을 가지시는 게 전략적으로 맞겠죠.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역구를 도전하는 방법이 있고요. 비례를 도전하는 방법이 있는데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서 내가 추구하는 의정활동이 전문성을 담보한 비례대표로 4년간의 의정활동이라면 저는 시민단체 활동을 더 추천을 해드리고요.
내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구 선출직 의원을 만약에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당협 활동을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이제 정당 정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중앙당 활동, 경기도당 활동은 이게 부수적인 큰 당의 당론의 변화라든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역까지 도달되기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정보들을 먼저 접할 수 있는 기회이기는 하죠. 그래서 먼저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확보되기는 하지만 장단점이 있는 게 지역을 중앙이나 경기도당 활동, 그러니까 중앙이나 그 도당 활동을 할 때는 지역을 비워야 한다는 거가 또 변수겠죠. 왜냐하면은 다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누구는 보이는데 누구 안 보이고 이러면 괜히 말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저도 그런 뭐 프레임 때문에 너무 좀 막판에 좀 힘들긴 했는데 중앙 활동을 하는 그 순간에는 여의도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역에서는 중앙 활동 안 하시는 다른 동료 의원님들은 지역에 계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뭐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근데 내가 어떤 부분을 더 우선순위로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해서 이렇게 디자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거운동의 how to, 그 실전 선거 전략 노하우를 좀 공유해드리고 싶어요. 우선 어디 사세요? 저 광주에 전라도 광주. 지금? 지금은 있는데요. 이제 내려갈 거예요. 전라도 광주에서 이제 출마 예정.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광주, 그러니까 여기 또 친구는 어디 사세요? 저는 송파고요. 송파. 그리고 인천. 인천 남동 쪽.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송파다. 그러면 송파구 의회가 있겠죠? 네. 그 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서울시 의회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현안을 파악하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다 의회 들어가 보세요. 본인 지역구 쳐보세요. 송파면 송파구의회 쳐보시고요. 광주면 광주의회, 남동구의회. 미추 뭐. 네. 그러니까 본인의 지역에 맞는 의회를 지금 들어가셔서 속기록에 들어가세요. 속기록에 들어가셔서 본인이 관심 있는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미래 아젠다들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우리 누구야? 재영 씨는 디자인 하신다 그랬으니까 거기에 디자인 이렇게 한번 키워드 검색을 해보실게요. 그리고 우리 송파에 사시는 우리 선생님의 경우는 송파에 현안 이슈 키워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뭐 재개발이면은 재개발 뭐 이런 식으로 딱 키워드 검색해서 검색을 눌러보시면은 그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다 나와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송파에 A 선거구에 나가려고 해요. 근데 거기에 B 의원이 있어요. B 현역 의원이. B 현역 의원이 있고 C 현역 의원이 있는데 당이 달라요. 그러면 그 의원들이 소위 말해서 5분 발언, 10분 발언, 시정질의 한 거를 한 10개만 보시면 이 지역에서 현안이 뭔지 이 이슈 파이팅이 뭐가 어떤 키워드로 되는지가 바로 파악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정보를 축 추려서 내가 그러면은 이 재개발 이슈 이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주요 키워드가 있다면 그 주요 키워드를 또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키워드를 만약에 뭐 부의장이 언급한 적도 있을 거고 뭐 담당 뭐 문화관광과 과장 뭐 이런 분들이 언급한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계속 연계해서 링크 해가지고 계속 도달하는 거예요. 해서 내가 궁금한 게 없을 정도까지 계속 정보를 취합하고 정리하고 하면서 이 소위 말해서 도식화를 좀 하셔야 돼요. 글로 적는 것도 다 좋아요. 좋은데 이게 머릿속에 내가 명료하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뭐 현안 이슈를 물어보거나 뭐 할 때 그거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제 생각을 뭐 나중에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뭐 나중에 이러면은 바로 뭐 준비 안 된 나이만 젊은 후보 막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준비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뭐 도시 디자인, 도시 뭐 공공미술 뭐 이런 식으로 만약 접근을 했어요. 그러면은 공공미술 관련해가지고 광주에서 어떤 현안이 있었고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본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추경에는 어떤 사업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추경에 만약에 수업이 추가가 되면은 그 지자체 장에 주요 공약 같은 거예요. 주요 공약. 그러니까 그 지자체장이 그 당선이 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공약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광주를 뭐 공공미술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본 예산에는 공공 디자인 예산은 있는데 공공미술 쪽은 만약에 없었어요. 그런데 추경은 다 들어보셨죠? 예산을 중간중간에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계속 추가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법칙이 없어요. 안 해도 되고 3번 해도 되고 5번 해도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은 지자체장과 그 행정 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입법으로 의원으로 만약에 활동을 하신다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먼저 견지하셔야겠죠. 이게 정말 시의적절하게 정말 꼭 필요한 건지,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건지에 대한 당위성도 명료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역으로 계속 질문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담당 과장의 답변도 예측을 하시고, 보통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송파에 뭐 A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공무원분들은 그 직에서 20-30년 하셨던 분들이 다 답변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연구하고 공부해서는 이 핑퐁이 잘 안 돼요. 공방이 잘 오고 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막 소위 말해서 딱 손절하는 답변을 딱 해버리면은 대답 못하고 이러면은 그 자체가 되게 준비 안 된 모습과, 그리고 그게 또 평판이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A라는 이슈를 파헤쳐서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답변까지 받겠다. 시정하겠습니다도 몇 월 며칠까지 어느 정도로 시정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받겠다라는 목표 설정을 하셨다면 충분한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충분한 그런 뭐 지역 여론도 취합을 하셔야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이 이제 의정활동으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처음은 정보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선거운동이든 당선돼서 의정활동을 하든 그 정보는 본인이 사시는 지역의 의회에 들어가셔서 속기록에 키워드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키워드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 키워드에서 계속 확장을 하고 좁혀가고 확장하고 좁혀가고 이 행위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그 정책 이슈가 농축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소위 말해서 체화를 해야겠죠. 체화를 해서 누구는 뭐 문화 정책 이슈, 누구는 뭐 재개발 도시 정책 이슈, 누구는 뭐 사회복지 이슈 해서 뭔가 특화된 영역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의원들이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특화된 영역들이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게 건강한 정치 생태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광역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송파면은 서울시의회에 들어가서 본인 지역구에 그 그러니까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분들의 시정질의, 뭐 5분 발언, 그리고 뭐 성명서 발표 이런 거를 팔로우업을 하시거나, 뭐 의원 이름을 만약에 아신다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의회는 의정활동 뭐 동향보고 이런 것도 게시로 올려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의원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행보를 하고 있는지를 사진과 그 기사로 이렇게 쭉 한번 훑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지역 이슈는 이거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찬반이 명확하게 나눠져 있고 이 의원은 찬성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 반대하는 이런 그룹의 지역 분들이 이러이러한 니즈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구나. 라는 꼭 이렇게 딱 도식화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도식화를 꼭 글이라는 게 아니고 내 머리에서 정리가 깔끔하게 돼야지 어떠한 질문을 받거나 어떠한 현안 사항이 있거나 할 때 자신 있게 또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만약 출마를 한다면 출마 스케줄을 이제 어떻게 기획을 할 건지,
좀 써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 6개월. 전에는 만약에 지역구로 출마를 하신다고 한다면 6개월. 근데 이제 뭐 비례대표로 만약에 출마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뭐 6개월, 3개월 활동으로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사회복지, 뭐 디자인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박재영 식으로 뭐 네임드라고 하죠. 그러니까 딱 그 어느 정도의 네임드가 좀 되려면 그 시민단체에서도 축적이 돼야 되는 결과물들이 있어야 되고 그 구성원들, 그 맨파워들이 그치 뭐 재영 씨는 뭐 우리 디자인에서 최고지. 이 부분이 만약에 이러한 TO에 비례 자리가 만약에 열린다면 당연히 나가셔야지. 이러한 그런 동료들의 강력한 추천들이 있어야 해요. 네. 있어야지 출마선에 설 수 있어요. 출발선에. 되는 것도 아니고 출발선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스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지역구로 나갈지 비례로 나갈지에 대해서 먼저 설정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캠프 조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초의원의 경우는 제가 나갔던 데가 5천 정도였었을 거예요. 아마 맥스로 쓸 수 있는 돈이 그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인구수 뭐 비례해가지고 곱하기 몇 해서 나오는데 뭐 4,300, 4,500인데도 있고 조금 더 뭐 5,000 더 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이 단 1원이라도 넘으면은 당선돼도 출마 취소해요. 그 말인즉 그 가계부를 잘 써야 돼요. 그 가계부가 두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정치 자금과 선거 자금. 정치 자금은 보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료, 예비 후보 때 현수막 거는 거는 안 돼요. 근데 이 선거 자금은 뭐냐면 14일간 선거운동할 때 선거운동원 분들 인건비, 선거운동할 때 개첩되는 그 현수막에 대한 그 페이, 그리고 뭐 차량, 선거운동 차량, 그리고 뭐 피켓, 뭐 어깨띠, 이렇게 잠바, 명함, 포스터,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공보물. 공보물에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세대별로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산을 짤 때 제일 먼저 고정 비용으로 빼야 되는 게 공보물, 포스터, 차량, 인건비. 이거는 확 빼셔야 돼요. 이거는 뭐 파이 아마 3분의 1을 다 잡아먹을 거예요. 그 예산을. 어느 지역이든. 그래서 3분의 1로 예측할 수 없는 정치 자금이나 뭐 예를 들어 뭐 사무실을 임대하셨으면 심지어 전기세 막 이런 거, 관리비까지도 여기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선관위에서 보전을 해주지는 않지만 선거 때 사용한 금액이기 때문에 투명성을 목표로 다 보고를 하라고 하거든요. 보통은 그런 거를 시작하실 때 계좌를 하나 다시 만들어요. 이거 선거용으로. 계좌를 만들어서 만약에 내가 5천을 쓸 수 있다 그럼 5천을 넣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5천을 넣고 시작을 해서 뭐 듬성 해서 보통은 10에서 15%까지만 사용을 한다라고 목표 설정을 하고서 예산을 짜셔야 돼요. 그것만 남기고. 네. 그것만 남기고 사용한다. 네. 왜냐면은 나중에 예상하지 못하는 데서 막 터질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차량을 운전하는데 차량 기사가 접촉 사고를 냈어. 근데 그건 선거 차량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수리했던 것도 정치 자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선관위에서 보전은 안 해주지만 선거 차량에 들어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예상치 못한 리스크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돈을 좀 남겨둬야 된다. 중요한 거는 사무장이랑 회계를 두는 건데, 결국에 돈을 만지고 이 선거를 총괄하는 사무장과 회계는 본인이 신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무장과 회계 그리고 배우자의 경우는 선거법을 위반했을 시에 같이 처벌 받아요. 그래서 본인이 막 이렇게 당선이 되시더라도 회계에서 선거법 딱 떨어지는 게 걸렸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일을 꼼꼼하게 잘하실 수 있으면서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동지와 같은 그런 분들을 세우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그리고 선거 캠프에서 계속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책임과 권한을 분리하질 않아요. 후보자가 다 하려고 하는 캠프들이 있거든요.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후보자는 그런 전략이나 이런 선거 일정이나 뭐 토론회나 뭐 이런 부분들, 아침 인사, 뭐 퇴근 인사, 뭐 이런 등등등등 이런 거를 짜여진 거를 캠프를 믿고 소화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뭐 예산도 다 짜고 내가 뭐 선거 다음날 선거 운동 루트도 다 짜고 다 뭐 사람 만나고 뭐 일정 짜고 하는 것도 내가 다 한다고 하면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조직을 누군가한테 맡겼다라고 하면은 온전히 책임과 권한을 어느 정도 주시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로 그 캠프를 꾸리는 게 베스트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개인 캐릭터별로 스왓 분석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이게 뭐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내가 어떤 거를 특화되게 특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치명적인 리스크를 또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기회로 어떻게 되살릴 수 있고 이런 거를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알아야 나를 잘 알아야 상대와의 경쟁에서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본인만이 스왑 분석한다기보다 캠프 구성원들 분들이랑 같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선거를 뛰려고 딱 했을 때 어디에서 누가 어떤 거를 하고 있다라는 정보 자체 취합이 안 돼서 인사하러를 못 가요. 뭐 출근길은 뭐 사거리에 뭐 차가 뭐 어디로 출퇴근하는 걸로 많이 빠지는 뭐 길목이 있다. 그럼 피켓 들고서 선거운동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후의 선거운동은 거의 맨파워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학부모 회장님들의 무슨 회의가 어느 학교에 몇 시에 있는데 안건은 뭐다. 주요 이슈는 이건데 그러니까 도전하시면 현직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직 의원의 A는 반대고 뭐 B는 찬성인데 이게 어떤 장단점으로 지금 대립이 되어 있다라고 파악을 하면서 가서 그분들을 소위 말해서 마음을 사고 나의 조직으로 합류하실 수 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오셔야 돼요. 그냥 막 뭐 누굽니다 하고서 그냥 가고서 뭐 이름 조금 알리고 뭐 이 당에 젊은 후보가 나왔구나 뭐 이 정도, 이 당에 신인이 나왔구나 이 정도로 하면 안 되고, 이 사람 참 괜찮다 싶을 정도로 내가 이 사람을 선거 끝날 때까지 못 만날 수도 있다 라는 심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막 그냥 뭐 쭈삐쭈삐 막 부끄럽게 막 이렇게 하시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유권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어필하고 내가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을 설득하고 왜 저를 지지를 해주셔야 되는지의 당위성도 밝히시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다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되게 면박 주시고 막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특히 젊은 후보들한테는 막 이렇게 막 하시고 막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랑은 절대 싸우면 안 되고 대답은 정해져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막 명함 앞에서 해가지고 저의 경우는 저는 이렇게 보수 정당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한 번은 되게 젊은 여성분이 막 해가지고 얼굴에 뿌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이제 명함도 얼굴이 박혀 있고 뭐 공보지도 얼굴이 박혀 있고 하는데 저희 캠프 멤버들은 이제 화가 이제 너무 많이 나는 거죠. 근데 후보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럼 왜냐면은 캠프가 아예 무너져요. 그래서 평정심을 갖고 심호흡을 하면서 감사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되게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분이. 싸울 줄 알았는데. 예. 근데 이제 뭐 막 친 뱉고 막 이런 분도 사실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드릴 수 있는 답은 하나예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기호 뭐 몇 번 누구입니다. 본인의 슬로건이 있다면 슬로건까지 하고. 그래서 되게 인내해야 하고 이렇게 좀 평정심과 당당함을 잃지 말아야 될 매 순간에 놓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균형을 많이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저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저는 그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랐던 데에서 나갔었기 때문에 저 뭐 친구의 아빠의 엄마의 뭐 친척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자라온 동네였어요. 그래서 뭐 같이 얼굴을 찍고 사진을 찍고 외워야 되고 이름을 외워야 되고 뭐 캐릭터 분석해야 되고 이런 거는 없었는데 만약에 본인이 그러한 스토리가 좀 약한 지역에 만약에 출마를 하신다면 그런 후보들도 있어요. 사진을 찍어요. 같이 셀카를. 셀카를 찍어서 만약에 재영 씨면은 박재영 씨고 대학생인데 뭐 디자인 전공하는데 어디서 만났다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 정리를 하면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같이 셀카 찍고 여기 사진에까지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전화 통화를 하거나 뭘 할 때 그런 친밀감을 급속도로 확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팁이 여기 핸드폰에 농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팁이에요. 그래서 뭐 명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저의 경우는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누굴 만났다를 엑셀 정리를 하거든요. 네. 엑셀 정리를 해서 나중에는 이제 나한테 명함을 주고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나한테 관심이 있거나 그래도 뭐 호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싫어하지 않은 정도? 이 정도는 되기 때문에 뭐 문자 그런 홍보 할 때는 1번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룹이에요, 그룹. 그래서 엑셀의 경우도 이렇게 그런 연락처를 하나하나 모으셔가지고 이제 축적을 해 놓으셔야 돼요. 뭐 그런 당원들 연락처, 그리고 뭐 지역에서 이렇게 꼭 인사드려야 되는 분들 연락처, 그리고 활동하면서 만나 뵀던 뭐 대표님 뭐 누구 하면서 그런 분들의 연락처에서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이슈 파이팅이 만약에 지역 현안이다. 완전 밀접한데 뭐 A동에 무슨 하수구 관련 뭐 악취 냄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사는 사람한테 보내는 게 제일 전략적이겠죠? 그리고 제일 돈도 절약이 되고 그냥 막 뿌리면은 이거 내 현안 아닌데 오면은 낭비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 문자 들어가는 돈도 이 예산에 다 포함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뜰살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류가 잘 돼 있으면 잘 돼 있을수록 선거 운동 하시기 그런 좋다. 그리고 또 온라인, 요즘은 온라인 홍보가 되게 특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 개인 유튜브를 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네이버 블로그, 뭐 인스타, 페이스북, 뭐 트위터 이런 거 기본으로 다 하시더라고요. 다 하셔서 뭐 해시태그를 잘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광주면 광주, 뭐 디자인, 이름 누구 해서 연관 검색어가 나올 수 있게끔. 송파면은 송파에 뭐 해서 연관 검색어에 이름까지 도달돼서 무슨 링크로 추천 링크로 또 뜰 수 있게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죠. 그래서 온라인을 이제는 놓치면은 안 되고 사실은 뭐 지역에서 이렇게 얼굴 대면해서 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역의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조직표를 관리를 할 땐 그렇고요. 외연 확장을 하는 거는 사실 당선이 되려면 외연 확장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 부분을 잘 소화해 줄 수 있는 영역은 온라인 파트.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디자인이나 그런 사진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를 직접 만날 수도 많이 없고 그런 딱 이미지화 되어 있는 그 컷으로 기억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필하고 싶은 부분이 뭐 어떤 키워드가 있다면 그 키워드가 연상될 수 있는 프로필로 딱 찍어서 PR을 계속하는 거죠. 그리고 막 뭐 내가 프로필에 사진 찍어보니까 뭐 한 10장이 잘 나왔어. 이 사진을 다 쓰고 싶어. 그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신인은 잘 나온 사진 한두 개로 계속 반복 노출을 해주시는 게 전략상 맞아요. 근데 이제 기성 정치인들은 그런 그 평판이나 캐릭터가 성립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을 계속 노출을 시켜주고 싶기 때문에 다양한 포즈나 프로필 이런 거를 계속 노출을 하는데 신인은 한 많으면 3개, 적으면 한두 개로 계속 반복해서 캐릭터가 딱 확립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전략적이에요. 그래서 뭐 옷 같은 경우도 뭐 라운드 티 이런 거는 사실은 좀 어렵고요. 정치 활동을 할 때는 기본 셔츠
있는 것 같아요. 설치정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정당마다 좀 스타일 다르긴 한데 제가 있는 정당은 마이 기본 입기를 원했고 운동화 신는 거 별로 비추였고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뭐 정장에 그냥 하얀 약간 운동화까지는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이 됐었는데 제가 출마했었던 때는 그런 얘기도 막 들었었거든요. 내가 구두가 편해가지고 구두 신는 건 줄 아냐고. 우리가 뭐 편해서 다 마이 입냐.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 우리 정당이 추구하는 그 세팅된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라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열심히 정장 입고 다녔죠. 그래서 그런 정당의 특성도 있어요. 뭐 정의당은 좀 더 러프하겠죠. 네. 민주당도 조금 저희 정당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정당마다 특수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좀 적합하게 캐릭터 설정 딱 하시고 소위 말하는 그 포지셔닝을 하셔서 단계별 기획을 하시는 게 가장 맞다. 그리고 그 선거는 구도 인물 바람이라고 하는데 그 기초의회는 안 그래요. 네, 구도 인물 바람이 지자체장까지는 그래요. 국회의원이나 광역지사나 그 시장까지는 그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니까 구청장까지는 미치는데 그 기초의회나 광역의회 의원들은 예를 들어서 저의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 나왔을 때 이게 표분석을 해보거든요. 우리 당에 나왔던 시장이 받은 그 A 지역의 득표수, 제가 받은 득표수를 했을 때 제가 더 많은 거예요. 그 말은 민주당 뽑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의 경험을 공유하자면 다른 건 다 민주당 뽑고 시의원은 기초의원은 저를 뽑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선택이 있는 영역이 기초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더 많이 마주하고 주민들의 삶에 좀 더 가까이 오는 그런 활동을 하는 의정 활동을 하는 의원들을 뽑다 보니까 당으로 줄 세우는 게 보통 광역에서 끝나요. 광역은 시장이랑 매칭이 많이 가요. 솔직히. 그래서 광역 의원들이 지역에 와도 웬일이야? 그냥 반가워하시는 정도고 기초의원들은 안 오면은 속상해하고 왜 안 오지? 막 이렇게 기다리시고 막 이런 정서가 좀 저변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처럼 만약에 광역을 도전을 하신다면은 시장과 이런 팀워크가 중요할 것 같고요. 기초의회 의원을 만약에 도전을 하신다고 하면은 개인 캐릭터가 명료하셔야 돼요. 개인 그 캐릭터로 승부를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뭐 시장으로 편승해서 이게 바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딱 독립되게 캐릭터 설정하시고 전략 짜고 선거운동 하시고 하시는 거 그런 걸 전 추천해드려요. 네. 저 이 질문 진짜 많이 들었겠지. 많이 들었고 지금도 많이 듣고 있고 하거든요. 뭐 공개 방송 나갈 때도 듣고 뭐 비공개도 듣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질문의 저변에 저는 그게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왜 거기에 있는 거야? 이런 인식이 깔려 있는. 좋은데 당이 그런 말도 되게 사실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제 아까 초반에 제 경험 공유해 드렸던 것처럼 그 반값 등록금 할 때 소위 말해서 정의당 계열이었던 것 같아요. 민중당 계열의 그러한 총학생 회장단과 그리고 뭐 집회를 하셨던 그런 분들에 대한 신뢰하지 못했던 경험이 좀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지역에 또 전재희 전 장관님이라고 거물 여성 의원이 있었던 그런 지역의 특수성도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보수 정당에서 혁신을 외치거든요. 혁신해야 되고 개혁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질서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안정감 있게 그러니까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순차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실현을 할 수 있는 정당이 저는 보수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보수 정당에서 뭐 제가 이번 총선에 여러 에피소드가 있으면서 말씀을 뭐 페이스북에다가도 올려놨지만 우리 당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사실 법치, 질서, 규칙 이런 거거든요. 신뢰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정당과 사실 함께 하고 싶고 물론
뭐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말하는 또 다른 다양성이나 뭐 여러 가치들이 있지만 그 가치에 저는 뭐 그거는 무조건 반대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의 가치의 우선순위가 뭐 자유시장 경제라든지 시장의 질서가 존립돼야 되고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 법치와 질서와 그런 안정감 있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교육이나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의 그런 정치 철학과 이런 보수 정당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보수 정당 안에서도 저는 불편한 존재거든요. 혁신을 자꾸 외치고 변화를 외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뭐 크게 예쁨 받는 캐릭터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저의 그런 결정에 대한 후회는 없어요. 네. 뭐 앞으로도 뭐 당적을 바꾸고 뭐 갑자기 저의 그런 정치의 스탠스가 뭐 갑자기 뭐 민주당 갔다가 정의당 갔다가 뭐 어디 갔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탄핵의 강을 건너면서도 이제 그렇게 버텼던 지켰던 이유는 그런 접근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야 되지 않나.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전면에 나선 정당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뒤로 빠지는 거는 좀 비겁한 선택이지 않나. 제가 욕을 먹더라도 그 시기에는 제가 보수 정당, 뭐 새누리당의 누구입니다라고 하면 진짜 욕 먹고 막 진짜 쌍욕 먹고 막 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 일련의 과정들을 묵묵히 버텼던 거는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이제 보수 정당과 부합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